고1 1월 5주차 수업이고요. 고전 3문 저번에 못한 거 한다고 했었죠. 얘부터 먼저 채워보는 걸로 할게요. 자, 제가 가로 프린트 드렸는데 고전 3문의 특징과 흐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로 할 건데 보이시나요, 서준아? 네, 그래서 고전 3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문이 이제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3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슨 갈래? 시켜야겠다. 지호야, 무슨 갈래를 3문이라고 그러지? 서정이 운문이지 서사가 산문이고요. 자, 그러면 말을 좀 바꿔서 태영아, 서사를 다른 말로 하면 대표적인 갈래가 뭐가 있는 거죠, 여기? 소설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소설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 근데 과거의 소설을 배운다라고 해서 고전 산문을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산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스쳐가듯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운문 갈래는 우리가 어디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지? 시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다, 얘들아. 그래서 과거부터, 고대부터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했어요. 근데 내가 고전 산문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왜 그랬냐면 얘는 주로 조선시대에 창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던 건 사실 설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정도의 개념이라서 소설이라고 칭하기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활발했기 때문에 사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가지고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러 특징만 이렇게 나열을 해둔 겁니다. 근데 복습할게요. 자, 우리 산문이라고 하는 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 자, 뭐랑 뭐지?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나 봐야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해라. 벌써 몇 번째? 세 번째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주제, 구성, 문체 중에서 구성의 3요소가 뭐야, 서준아? 인물, 사건, 배경. 그치? 인물, 사건, 배경 해가지고 인사배라고 했지?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가지고 고전 산문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제, 구성, 문체도 있는데 문체는 따로 언급되지 않고 밑에 서술이란 표현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주제 구성 알아야 되고 구성을 또 구성하고 있는 인물하고 사건 그리고 서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특징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고전 산문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먼저 이해하고 들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제입니다. 자, 주제인데 주제 어떤 내용을 담느냐? 옛날 소설이에요.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어떨까? 형태가 복잡할까? 단순할까? 단순해요. 요즘보다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하다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옛날 사람들은 소설을 읽을 때 정말 지금도 사람들이 재미로 읽지만 그때는 정말 흥미 위주로 읽었어요. 흥미 위주로 읽었는데 어떤 결말이 나와야 사람들이 좋아할까? 행복한 거.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고 좀 말을 바꾸면 명쾌해요. 호쾌하다. 그러니까 딱 끝난다. 우리가 원하는 그 결말을 내놓는 특징이 있어요. 명쾌하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죠.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러니까 약간 뻔하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고 명쾌하다. 동시에 약간 뻔함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해피엔딩으로 많이 끝나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명쾌하지만 동시에 현대 화자가 봤을 때는 뭐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쉬워요? 착한 일을 권장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악한 일을 징계한다라고 했어. 그러면 선한 걸 권하고 악한 걸 징계한다라는 거야. 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권하다, 선을 권하다. 그 다음에 악을 징벌한다 라고 해서 권선징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선징악.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표현으로 이거는 선이랑 악이랑 마찬가지로 둘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과 응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간다는 인과 응보. 이런 친구가 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시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고전소설들이 몇 개 있어서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이따 할 거예요. 흥부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얘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흥부랑 놀부야. 그지? 그래서 흥부는 어때? 가난하지만 착하고. 그 다음에 놀부는 부자이지만 성격이 나쁘죠. 그렇죠? 자기 아우한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을 나눠주지 않죠. 근데 거기서 내용 보면 흥부는 착해가지고 누구를 도와주니? 제비. 다리 부러진 제비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가지고 걔가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심었더니 박이 열렸더니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다? 금무화가 들어있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선이 있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 거야. 인과응보이자 권선징악이야. 반대로 놀부는 어떻게 됐어? 자기도 그거 탐내가지고 일부러 제비다리 부려뜨려가지고 어떻게 했어? 박을 갈랐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다? 도깨비가 나왔다. 그래서 벌을 받았다. 그래서 거나난 거지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지. 벌을 받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징악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흥보전 같은 예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굳이 쓰면 놀부는 뭐 벌을 받는다. 흥부는 보상을 받는다. 뭐 이런 애들이 권선징악이라고 언급할 수가 있겠죠. 이해돼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과응보도 마찬가지로 쓸 수 있는데 심청전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쉬운 걸로 하고 있어요. 심청이 이야기 알지? 심청이는 어떤 아이야? 효녀지. 그치?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가 맹인이야. 눈이 안 보이는 게 자기 아버지야. 그래서 신봉사라고 하지. 그 신봉사를 위해서 자기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공양미 상백석. 그러니까 300석의 쌀이 있지. 그 쌀을 받는 대신에 자기가 인당수에 빠져 죽기로 했어. 그치? 인신매매야, 따지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당수에 빠져가지고 죽었는데 죽었는 줄 알았더니 사실 용왕이 뭐 살려주고 해가지고 나중에 맹인잔치 열어서 아버지는 그때까지 눈을 못 떴죠. 맹인잔치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 아버지가 그때 딱 만나니까 눈을 뜨고 막 이런 게 있지. 그러면 인과응보에 해당하는 거야. 아, 착한 사람은 뭐를? 벌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구나 라는 인과응보가 있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주제를 형성하기 위한 뭐가 있다? 구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구성이 있느냐? 일단은 이거 너무 쉽다. 저번 주에 했어요. 맨날 했어요. 현대 소설 할 때 했단 얘기야. 자, 사건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전개가 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가는 거를 지호야 무슨적 구성이라고 할까? 순행적 구성 혹은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했어요. 평면적 구성. 단순하다 이 얘기예요. 평면적 구성. 그 다음에 이것도 했다. 소설에서 꿈이 등장해서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나오는 거 뭐라고 할까요? 민채야, 그치. 환몽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몽구조. 꿈이 들어있다 이 얘기죠. 환몽구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종류가. 자, 꿈이 있었을 때 꿈에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할까? 들어가는 거, 수연아? 인몽. 들어가는 게 인몽. 그 다음에 꿈에서 깨는 걸 그렇지. 강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운다라는 의미의 강몽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죠? 앞에서 있던 거 약간씩 복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몽하고 강몽일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환몽구조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제가 이거 다음 시간에 나와 이런 얘기를 하고 슬쩍 넘어갔던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천상계의 존재가, 천상계라고 하는 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하늘에 있는 선녀였어. 옥황상제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실수로 옥황상제한테 조금 버릇없는 행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벌을 받아서 어디로?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승으로 떨어지게 되었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배를 왔다가 다시 내가 죄를 씻게 되어서 천상계로 다시 올라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하냐? 말이 어려워요? 기억하세요? 아래로 떨어져 내린다. 벌을 받아서 떨어져 내리는 거야. 하강할 때 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적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들아 따라할게. 적강. 시작. 적강이라고 합니다. 중요하다. 말을 알아야 된다. 적강 구조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주제 구성을 또 하고 있는 인물, 사건,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인물 성격이 바뀌지 않는 거 이거 진짜 복습이에요. 볼게요. 자, 성격이 바뀌지 않는 거 얘들아 어떤 인물이라고 하지? 앞에 있는 말 따라하면 되는데 평면적 인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반대로 바뀌는 건 입체적 인물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평면적인 인물이 주로 고전소설에 나올 수밖에 없어. 선생님 왜 평면적인 인물만 나와요? 왜냐? 고전소설은 뭐하다고? 단순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평범한 인물이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성격이 바뀌지 않는 거 이것도 누구 얘기할 수 있냐? 심청전에 심청이나 흥부 얘기할 수 있어. 심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아이? 효녀잖아요. 그죠? 바뀌지 않는 거 효녀. 이런 평면적인 인물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부류나 계층의 공통적인 성격을 대표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것도 했어요. 그 세대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나름의 편견 같은 게 있다라고 했어. 그거를 딱 대표할 수 있는 거 어떤 인물이라고 할까? 말이 좀 어려웠는데 전형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죠? 전형적 인물.
그래서 특정 부류나 계층의 공통적인 성격을 대표한다. 그래서 여기에도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위에 얘기했던 사람들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에 얘기했던 사람 누구? 놀부나 흥부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 놀부는 딱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의 전형이야? 악인이야, 악인. 나쁜, 빌런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 나쁜 사람, 완전 착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있습니다. 자, 사건 1번의 별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봐봐요. 내용이 있는데 아까 해피엔딩을 막기 위해서 그 구조, 서사적인 흐름이 어떨까?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하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이 비현실적인데 일어나는 걸로 설정을 해놔. 그래야지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약간 요즘으로 치면 왜 이렇게 막장이야?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기성이라고 해요. 근데 말이 어려운데 이게 이런 애들 있어. 일렉트로닉 그 전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봐봐요. 얘는 기이함을 전하다 라고 해서 전기라고 합니다. 다시 옆에 써놓을게요. 기이함, 특이하고 뭔가 현실에는 있을 수 없는 걸 기이하다라고 하죠. 그런 것을 전한다, 전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전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따라할게요. 전기성, 시작. 전기성이라고 한다. 서준이만 시작.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연적인 만남이나 상황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우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성, 우연성에 해당되는 거 잠원 중이었던 친구들은 시험 범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시 좀 써놓을게요. 박시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한번 어디 부분인가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모티프 할 때 언급이 됐었어요. 그죠? 자, 박시전이라고 하는 작품 어떤 작품이냐? 여기서는 여성 영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고요. 신선의 딸이에요. 여기부터 이미 전기성이에요. 어떻게 신선의 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전기성 하나. 그리고 원래는 이 여자가 되게 박색이라고 해요. 박색이 뭐냐면 굉장히 못생긴 여자를 일컬을 때 박색이라고 하는데 박색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가 있었던 과오, 시간들이 지나니까 하루아침에 뭐를 벗고? 허물을 벗고, 그리고 저번 주에 변신 모티프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하루아침에 절세 미인, 그치? 절세 가인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루아침에 얘가 뭐 해서? 변신해서. 얘들아, 하루아침에 사람이 뱀도 아니고 허물을 벗고 하루아침에 예뻐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를, 그치? 전기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구성들이 있다.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별표. 서술. 이거 너네 시험 범위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자, 여기서부터 어려운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봐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번에 산문 이야기를 할 때 산문에서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시점이 나뉘죠.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이렇게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서술자는 서술만 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설에 자기 말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장인물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럼 개입하면 안 되는데 서술자가 너무 자기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대사를 할 때가 있어. 그런 게 고전소설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작품 밖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거나 사건에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걸 서술자가 들어와서 서술한다라고 해서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서술자가 결국에는 소설을 편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편집자라고도 부르는데 편집자가 갑자기 편집만 해야 되는데 소설에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평가를 해. 그치?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얘랑 비슷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따지면 뭐가 좀 더 큰 개념이냐면 서술자의 개입이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편집자의 논평이 조금 더 좁은 범위예요. 그래서 태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정확히 구분해요. 망포고도 물론 구분합니다. 청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 보여드릴게요. 자, 대개 서술자의 개입은 이런 말투를 써요. 봐봐. 아까 흥부전 얘기해볼게요. 자, 흥부전에서 놀부가 엄청 욕심이 많아가지고 배를 막 이만큼 내밀면서 걷는 장면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서술자가 갑자기 아이고 놀부 거동보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아이고 저 못난 놈
쟤 좀 봐라 이런 거잖아. 그래서 놀부의 거동 한번 봐라 라고 독자한테 말을 거는 정도의 느낌이야. 이랬을 때는 뭐라고 하냐? 보통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권유해주는 정도의 느낌이야, 서술자의 개입은. 근데 편집자적 논평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편집자의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심청이가 아까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인당수의 몸을 스스로 바쳐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했죠. 근데 그 부분에 이렇게 얘기해, 작가가. 심청이를 보고 아니 울랴, 누가 아니 울랴 이렇게 얘기했어. 다시 심청이를 보고 누가 아니 울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면 운다는 거야, 안 운다는 거야? 봐봐, 심청이를 보고 어떻게 아니 울랴 이렇게 물어봤어. 운다는 거야, 안 운다는 거야? 운다는 거야. 서리적인 표현이야. 누구나 운다라는 거지. 그러면 울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우리 보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작가의 의도를 우리한테 따지면 어떻게 한 거야? 세뇌시킨 거라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구분이 되세요?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서술자가 작가가 소설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권유 정도의 느낌이면 서술자 개입, 평가까지 들어가면 논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틀이 있다, 이런 게 전반적인 고전 3분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 고전 3분의 특징은 이런데 유형은 무엇이 있느냐 중요. 자, 종류가 많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우선순위로 썼어요. 자, 영웅의 일생을 소재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가면 돼요. 무슨 소설이라고 할까? 무슨 소설이라고 할까? 영웅소설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영웅소설은 지금도 인기가 많잖아. 그러니까 영화로 많잖아. 요즘에는 히어로 나오는 거, 그지? 마블 시리즈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영웅소설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더 했지. 왜냐? 신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고달픈 상황을 구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지? 그래서 영웅소설을 많이 썼는데 이 영웅소설은 특징이 있어. 저번 주에 제가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걸 영웅의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웅이 어떻게 살았는지, 영웅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나와.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대기라고 얘기해요. 영웅의 일대기, 살아온 행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업적 같은 걸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웅이 어떻게 살았는가 있는데요. 그게 틀이 정해져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개념을 보는 입장이니까 한번 보기만 할게. 1번, 고귀한 혈통. 이게 무슨 얘기냐? 고귀한 혈통. 뭐야? 있는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야. 가문이 이름 있는 집안이라는 거야. 그래서 소설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무슨 가문, 무슨 뭐뭐씨, 뭐 성씨 이름을 넣어가지고 김씨 집안의 자제로 태어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은 얘가 아하, 있는 집 자식이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이한 잉태. 기이하다는 거 아까 정기성 할 때 했죠. 기이한 출생이나 잉태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태어날 때 뭔가 남이랑 달라. 일반적인 상황과 달라. 자, 이거 신화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주몽신화나 박혁거세나 우리 다 어디서 태어났을까? 알에서 태어났지. 봐봐요. 좀 어려운 표현 쓸게요. 알에서 태어난다는 거. 우리 계란할 때 란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앞에 보니까 두음법칙이 적용돼서 알에서 태어났다. 알 안자 쓴 거야. 알에서 태어나다. 난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것을 난생설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생 이런 거 있어요. 알에서 태어났다. 뭐 어디서 태어났다. 죽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니면 태몽이 있어요. 태몽. 태몽이 뭐죠? 임신하고 뭐 주변 사람들이나 사무가 꾸기도 하는데 어떤 용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무기가 나온다? 뭔가를 잡았다? 이런 것도 있지. 그런 태몽을 꾼다. 뭔가 범상치 않은 태몽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기이한 잉태 또는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태어났어요. 자, 이런 영웅이 태어났을 때 처음부터 어때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거 주몽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몽신화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말을 잘 탄다든지 활을 잘 쏜다든지 아니면 학문에 굉장히 뛰어난 조예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막 천재였다. 갑자기 5살에 모든 한자를 다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있고요. 근데 어린 시절이 마냥 잘 되는 게 아니야. 승승장구하다가 어린 시절에 위기가 있어. 보통 뭘 하냐? 전쟁을 많이 만나요. 아니면 난이라든지 그런 걸 만납니다. 전쟁.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뭐를 잃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부모를 잃어버릴 수 있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조실 부모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조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조실 부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거야.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구니 같은 데가 애를 쌓아가지고 시냇가에 흘려보내. 이거 유기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전쟁통에서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한 거야. 그거를 이렇게 했었어. 만약에 해서 죽었어. 그러면 끝이잖아, 이야기가. 주인공 버프가 있죠. 살아납니다. 자, 조력자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걸 줘가지고 어머, 애기가 있어 해가지고 지가 키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양부모가 보통 등장을 합니다. 양부모.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 손에서 뭐 잘 커. 쭉 커가지고 이제 성장 후에 또 위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을 또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위기로 또 뭐가 있냐? 되게 영웅소설은 뒤에 나오는 군담소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전쟁이 보통 나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얘가 열심히 성장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여기서 공을 세우고 이기고 뭐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위기를 극복해서 행복한 결말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왕한테 축복을 받고 이 배부르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보면 3개, 6개, 7개.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는 총 몇 단계?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7단계. 이해되시죠?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이런 걸 영웅소설이라고 하는데 얘랑 얘랑 같이 간다고 아까 잠깐 그랬어. 그래서 영웅이 어디에서 군사적인 활약상이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공을 세운다라고 해서 군담, 군사적인 담, 이야기, 담자가 있어요. 그래서 군담, 전쟁 이야기란 뜻이야. 군담소설이라는 게 있고요. 군담소설. 자, 그 다음에 이게 있다. 여기 있는 것도 꽤 재밌어.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고 했어. 그러면 가정소설이면 보통 누가 주인공이냐면 여자가 주인공이야.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봐요. 가정소설은 어떤 게 있냐? 혼사장애. 이게 무슨 얘기냐? 혼사. 결혼이죠. 혼인하는데 양가치가 엄청 반대를 해. 그래가지고 막 싸워. 그런 것들. 혼사장애. 그 다음에 계모. 이거 많이 나와요. 계모. 현대판으로 치면 신데렐라예요. 동양판으로 치면 콩쥐팥쥐 이런 거 있죠. 계모가 괴롭힌다 뭐 그런 내용. 아니면 이거 많아요. 처첩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처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는 본처, 원래 아내. 첩은 그 아내 말고 들이는 다른 제2의 아내를 첩이라고 하죠. 걔네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집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고 해서 무슨 소설? 가정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소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좋아하죠. 남녀 간의 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애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애정소설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애정소설. 이해되세요? 이런 애정소설 같은 애들이 있다는 거고 밑으로 살짝만 내려갈게요. 자, 밑에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울게요. 위에는 판소리계 소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어떤 애냐? 판소리가 뭔지 알아야죠? 판소리가 뭐야? 머릿속 상상할 때 그림이 있어야 돼. 얘는 노래랑 이야기랑 그 중간쯤에 있는 갈래죠? 그래서 일단 노래를 하는 사람이 있어. 뭐를 하는 사람? 창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 여쭈면 돌아올 거예요. 창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 이게 노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막 옆에서 노래 부르는 애 있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지. 북 타나서 있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까?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서 아이고 좋다 막 이러면서 장단 맞춰주는 거 역할을 하는 고수가 있습니다. 얘는 북을 치는 사람, 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창과 고수가 함께하는 걸 판소리라고 하는데 이 판소리가 너무 유명해. 원래 판소리는 시장바장에서 하던 거예요. 그 판소리가 너무 유명해져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소설로 만들면 좋겠어 해서 글로 쓴 게 판소리계 소설이야. 그래서 심청전, 그 다음에 춘향전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흥보전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식물이나 기타 사물을 의인화해서 사람이 아닌 걸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서 의인법을 쓴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 자, 여러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 옛적 이야기 이솝우화라고 얘기해. 근데 이솝우화의 대개 주인공이 누굴까?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우화소설이라고 해. 뭐로 만든 거? 동물을 사람처럼 만든 걸 뭐라고 한다 얘들아? 우화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거 망포고 특히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망포고는 현대소설 할 때 우화소설이란 표현이 나와요.
파수꾼 할 때 나와요. 극갈래 할 때. 우화소설.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이래요. 고전 3문 흐름.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예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교과서. 6번인가 그랬죠? 122쪽. 자, 고전소설 봅시다. 자자. 고전소설이 있어. 자, 고전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대략 설화, 옛날 이야기. 그래서 고대의 서사, 문학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된 것은 언제? 조선이라고 했잖아. 여기 나왔어. 조선시대에 생겨난 산문 문학의 한 종류로 가보개혁 이전까지 창작된 소설을 우리가 되게 고전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현대소설로 취급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식이야. 밑에 있는 이거 상식입니다. 별표. 김시습의 금오신화라고 하는 작품이 첫 번째 소설이에요. 첫 번째. 다시.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금오신화가 최초의 고전소설이야. 다시 이거는 상식이야, 상식. 자, 금오신화가 어떤 거라고? 최초의 소설. 최초의 소설이 금오신화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는 금오 5개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생규장전, 뭐 치우벽정기 뭐 이런 것들 들어있는데 나중에 언급할게요. 그래서 이런 금오신화가 있고요. 처음에는 누가 읽었냐? 시간 남아도는 사람들 있잖아. 양반 계층하고 부녀자들이 먼저 읽었다가 나중에 재밌으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 문학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평민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평민 계층으로까지 확기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민. 이런 특징이 있고. 그래서 주제 구성 앞에서 했던 거를 복습하는 거예요. 주제 구성 어떻다고 했지? 착한 사람은 잘 살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평면적인 구성, 순행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 많은 작품이 착한 행위를 권장하고 악한 행위를 징계한다는 뭐라고요? 권선징악.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대가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인과응보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가 되는 무슨 구성? 평면적인 구성 혹은 일대기적 구성이라고도 하죠. 그런 구성이 많고 대부분 어떤 결말?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시해보면 어렵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콩쥐 팥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쓰고 들어갈게요. 여기에 콩쥐하고 팥쥐가 나오죠. 그래서 콩쥐, 네, 계모로 들어온, 계모 딸내미가 팥쥐예요. 그래서 계모랑 팥쥐랑 어떻게 해요? 이 콩쥐를 엄청 괴롭히죠. 그래서 너 이거 해와라, 막 이런 거 있잖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최근에 있던 것 중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시키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 그거 짤 아니? 조금 오래된 거긴 한데 그 두꺼비가 물 잔뜩 맞는 짤이 있어. 거기서 이제 콩쥐야, 그 다음은 여기죠. 알죠? 그래서 그거 알지? 그거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만큼 얘가 고난이 많았다라고 하는 아이인데 사실 콩쥐팥쥐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그 진사라 혹은 감사라라고 얘기하는 원님 같은 생일잔치가 있죠. 그거를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죠. 팥쥐가 그래가지고 이거 할 때까지 나오지 마 이래가지고 못 갔어. 근데 그러고 나서 콩쥐가 잘 돼서 그 감사 원님 같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 동화책판에서는 그러고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 얘기는 좀 더 잔혹합니다. 이게 봐요. 콩쥐가 결혼했어. 근데 팥쥐가 시샘이 나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연못으로 밀어버려. 그래서 콩쥐가 빠져가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팥쥐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막 분장을 하고 이 콩쥐인 척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원님이랑 사는 거야. 살다가 어떻게 되냐면 팥쥐가 결국에 들켰어. 들켜가지고 벌을 받아. 그 원님이 당연히 벌을 주겠지? 근데 어떻게 벌을 주냐면 알아요? 엄청 19금이에요. 여기서부터. 진짜 잔혹해서 19금이에요. 콩쥐, 팥쥐 있지. 팥쥐를 젓갈로 담가. 사람을 젓갈로 담가. 이건 진짜 있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젓갈 담듯이 담는 거야. 아마 젓갈로 담았어. 근데 그걸 누구한테 보냈어? 팥쥐 엄마 있지. 계모한테 보냈어.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시체의 젓갈을 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은 계모가 너무 놀라서 당연하지.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쇼크샷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실 진짜 결말이야. 근데 그거를 너희들 동화책에 실을 수 없잖아. 대여섯 살 애들이 보는데. 그래서 좀 각색해가지고 이야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얘기는 이렇다. 그래서 보면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자, 팥쥐 누구예요? 악인이라고 했죠. 악인. 팥쥐는 슬금슬금, 콩쥐, 선인, 평면적인 인물이야, 둘 다. 콩쥐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서 벼랑간 연못 속으로 밀어버렸다. 밀었지. 그치? 그래서 죽이는 부분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고, 슬프다. 콩쥐가 겨우 잡은 부귀영화. 감사를 결혼한 거 있잖아, 원님이랑. 그래서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보기도 전에 이렇듯 연못 귀신이 되고 말 줄이야. 누가 꾸민 줄 알았으랴?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얘들아. 이런 걸 뭐라고 할까? 봐봐. 슬픈 거는 우리 생각이야, 작가 생각이야? 작가 생각이지. 물론 우리도 슬프지만 작가가 슬프다. 작가의 감상이잖아. 근데 작가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작가가 들어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따지면 얘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서술자의 개입.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슬프다 평가가 들어가 있으면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결국에 이제 그 연못으로 밀어버린 게 티가 나서 그러면 참고로 콩쥐는 어떻게 됐느냐? 콩쥐는 다시 연못에서 시신을 건져냈더니 뭐 살아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팥쥐 어미는 이 글을 읽고 팥쥐의 소행이 탄로나 결국 죽음을 당했음을 알았다. 이 죽음이 아까 얘기했던 그 젓갈 담근 거. 그래서 그걸 알고 자 팥쥐 어미는 기절해서 자빠진 채 영영 일어나지 못했고 모녀가 서로 존을 잡고 지옥으로 가버렸다라고 해서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아까 뭐라고 했죠? 권선징악이라고 했던 그런 결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결국에 콩쥐는 잘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콩쥐와 더불어 다하지 못한 인연을 이으니 아들 셋을 낳고 딸도 하나 낳아서 활락한 나날을 보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고전소설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주제와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같이 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인물하고 사건 앞에서 있었던 거 복습하는 겁니다. 인물 되게 어때요?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다. 단순한 인물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고요.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표현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인물이어야 돼. 좋은 인물이라는 건 우리 눈호강 시켜주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제자, 가인, 선남선녀야. 잘생기고 예쁜 남자랑 여자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 무슨 인물? 평면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부류나 계층의 성격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 평면적 이런 표현을 쓰고요. 대개 비범한 능력과 빼어난 재주를 지닌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로 그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둘 다 잘생기고 아름답고 능력도 출중한 선남, 선녀 스타일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우리나라 고전소설의 제일 첫 번째 작품이 뭐라고 했죠? 금오신화라고 했죠. 그 금오신화의 5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생규정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애정소설로 나오는데요. 자, 얘가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여기서는 남녀가 나와. 어떤 남녀냐? 이생. 그대로 가. 남자야. 이생이라고 하는 남자하고 최씨, 최랑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 이 둘이 뭐 하는 얘기? 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생이랑 최랑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양가 부모님이 서로는 좋아하는데 결혼하는 거 극구 반대. 완전 반대해가지고 겨우 고생 끝에 결혼을 했어. 혼인을 했어. 근데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혼인이 파토나는 일이 생겨. 왜 파토가 나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역사적인 배경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난이 있었죠. 그 홍건적의 난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헤어져.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아내 이 최랑이 죽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 미련이 얼마나 남았겠어, 최랑이? 그래서 최랑이 원래는 죽어서 어디로 가야 돼? 저승으로 가야 돼. 근데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그 혼이 이승을 떠돌다가 누구한테 오냐? 이생한테 와요. 그러면 이생은 솔직히 제정신이면 이 최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볼라. 알지. 어차피 죽었으니까 귀신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귀신으로 이렇게 찾아왔는데도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래도 같이 살아. 얘는 귀신이랑 같이 산 거야. 그래서 며칠 동안 귀신이랑 같이 살다가 이제 최랑이
여보 나는 이제 이승에서 시간이 다 해가지고 저승으로 가야 돼. 해가지고 얘가 저승으로 갔어. 그러고 나서 이승도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슬퍼서 이 최량을 그리워하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좀 비극적인 결말이야. 그래서 둘 다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이 인물에 대한 설명만 나오는데 송도에 이생이라고 하는 그 남자 있죠. 이생이라는 사람이 낙타교 옆에 살았다. 나이는 18, 풍모가 맑고도 말쑥하였으며 타고난 재주가 대단히 뛰어났다. 그는 국학에 다니면서 길가에서 시를 읽곤 하였다. 한마디로 완벽한 남자였다. 뒤에 최랑도 마찬가지야. 자, 그때 성중리의 명문가의 최씨, 최랑이야. 최랑 처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15, 16세쯤 되었다. 그녀는 자태가 아린따웠고 자수를 잘하였으며 게다가 시문에도 뛰어났다. 제자 가인형 인물이라고 했죠? 다시 쓸게요. 제자 가인. 선남, 선녀형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인물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아까 전기성, 뭐를 전하다? 기함을 전하다라고 해서 전기성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성,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 그래서 봐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해서 전기성이란 표현을 쓰는 거고요. 우연적인 만남이나 상황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길동전이 나왔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 홍길동이 차별을 받았죠. 어떤 차별? 얘는 첩의 아들이라고 하죠. 서자라고 합니다. 첩의 아들. 근데 서자 혹은 서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선시대 때 차별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본처의 아들만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얘는 뭐 하지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 허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부 허용하지 못한 홍길동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뭐를 조성을 해? 따지면 개척단? 개혁단을 만든 거야. 활빈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막 홍길동이 도술도 부리면서 누구를? 탐관오리들을 막 괴롭히고 그 괴롭힌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야. 백성들한테 그 빼앗은 재산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지. 그치? 그런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보자. 봐. 그러면 홍길동이 활빈당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탐관오리들이 가만두지 않았겠지? 그래서 자객을 보냅니다. 근데 자객을 보내는 걸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 근데 그걸 눈치를 채는 장면이야. 자, 그날 밤 촛불을 밝혀놓고 주역을 골똘하게 읽고 있는데 까마귀가 3번 울고 갔다. 애초에 우리한테 까마귀는 약간 흉조의 역할이죠. 따지면 저번 주에 했던 배경이랑 비슷한 거야. 분위기 조성이야. 뭔가 불길할 것 같지? 까마귀가 3번 울어. 근데 밤인데 울어. 얘들아, 까마귀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오잖아. 언제 울어?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많이 울어. 저녁에 까까 울잖아? 봐봐. 근데 밤에 운다는 거야. 그래서 홍길동이 이상해가지고 자, 저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그늘 이제 울고 가니 심히 불길하다 하면서 주역의 팔개로 점을 쳐봤어. 그러니까 뭔가 점을 쳐보고 그 다음에 뭔가 점괘가 안 좋게 나왔어. 내가 곧 죽을 거란 점괘가 나왔어. 해가지고 어이구 이상하다 해서 둔갑술로 몸을 숨긴 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웠어. 왜냐하면 위에 봐봐. 사경, 아주 깊은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경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 칼을 들고 천천히 방문으로 들어왔어. 자객이 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좀 쓸게. 여기서 한 사람 위에 자객이 왔어. 그거를 얘가 눈치를 챈 거지. 근데 얘들아,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객이 온다는 걸 그것도 약간 육감으로, 점괘로, 까마귀 오는 걸로 알아 몰라? 몰라. 그치,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주문을 외니 호련 한 줄기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데 없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굉장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홍길동이 자기가 누구한테 죽임당할 걸 알고 둔갑술을 써가지고 이거 자기의 있는 위치를 바꿨어. 그치. 그래서 위치를 바꿔버렸는데 이게 다 뭐예요? 비현실성인 거죠. 비현실적이다. 그 다음에 전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비현실적이고 전기적이다. 기이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우연적이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고전소리의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서술자가 하는 거 있다라고 해서 서술자에 개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편집자서 논평이라고 했어. 다시 볼게.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거나 사건에 개입해서 자기의 생각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있다라고 했다. 이런 걸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했어. 그래서 판소리 소설, 나중에 판소리 소설도 무조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요. 그거의 특징으로도 많이 나와요. 언어 유희, 말장난이라든지 과장 등의 방법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풍자적,
풍자, 웃음 뒤에 비판이 있는 거, 해악, 웃음 뒤에 연민과 슬픔이 있는 거, 그지? 풍자와 해악이 자주 드러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볼게. 흥보전. 선생님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흥부랑 놀부 이야기였어. 아까 얘기했던. 자, 어떤 장면이냐? 흥보가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야. 써놓을게. 흥보의 가난. 흥보의 가난. 근데 과장을 이제 변하는 거야. 봐요. 이렇게 보챈들을 무연목을 살려냈고, 봐봐요. 누가 보채겠어? 애가 배고프다고 앙앙 울겠지. 그래서 근데 먹을 게 없잖아. 근데 봐봐. 아이고 어떡하니 무연목을 살려냈고, 이건 누구의 말일까? 서술자의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전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지. 아이고 이 어린 것을 어떻게 먹을 걸 살리겠어, 막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집안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소반이 네 발로 하늘께 축수하고, 그러니까 소반은 그 상이야. 근데 배고프니까 얘네들이 굶고 있으니까 상을 쓸 일이 없어. 상이 뒤집어져 있다는 얘기야. 안 쓰니까.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소치 목을 메어 달렸고, 소치를 안 쓴다는 얘기야. 밥을 못 지으니까. 그 다음에 조리가 턱걸이를 하고 막 뒤에 쭉 그런 얘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가 좀 유명한 구절이야. 세양지, 생쥐가 원래 사람들 있는 곳에 살고 있죠. 왜냐? 먹을 거 훔쳐 먹으려고 거기 살잖아? 근데 여기서는 인간 먹을 것도 없는데 생쥐가 먹을 건 당연히 없어. 그래서 생쥐가 쌀알을 얻으려고, 얘가 밥을 먹으려고 밤낮을 다리다가 다리에 가래토시 써가지고 안 보인다. 파종하고 앓는 소리 막 이렇게 얘기했어. 봐봐. 뭔 얘기냐면 쥐가 집에 먹을 거 찾으러 갔다가 흥분해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빨빨 돌아다니면서 다리에 종기가 났다는 얘기야. 그만큼 많이 돌아다녔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러겠어? 아니지. 그건 과장법이야. 그래서 독립 사람들이 잠을 못 자니 어찌하니 서러울 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어찌하니 서러울 쏜가 얘도 똑같이 안 쓸게. 서술자의 갭입니다. 왜냐? 얘 서럽지? 라는 걸 너희들한테 주입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과장된 표현이야. 실제로 쥐가 그러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정도로 가난했다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더불어서 그 흥부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해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쓴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건 고전소설의 특징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나뉘냐, 앞에서 언급만 했던 애들의 예시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가 있냐? 애정소설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애정소설이라고 한다 했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소설이고요. 대개 주인공이 뭐를 극복해?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으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작품도 있다고 했죠. 그게 아까 뭐냐면 이생규장전. 둘 다 죽잖아. 그지?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용 볼게요. 숙향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전소설들은 다 길어요. 긴데 그 중에서 일부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전체 줄거리. 숙향전. 여기서도 남녀가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 숙향이라고 하는 이름 딱 봐봐. 여자지? 이 여자애는 원래 선녀야. 봐요. 천상의 월궁 선녀와 태의성이라고 하는 천상계 사람들이 있었어. 얘네들은 운명이야. 원래 하늘에서부터 연애한 애들이야. 근데 얘네가 죄를 지었어.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숙향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선이라고 하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돼. 그래서 인간계에 내려와서 가진 고난을 겪다가 이제 결국에는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다시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이야. 봐봐. 아까 천상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얘들아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 했지? 적강 구조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봐봐. 적강 구조가 쓰이고 있어. 많이 나온다고요. 적강 구조, 죄를 지어가지고 내려왔다는 얘기. 그래서 어떤 장면이냐면 숙향이랑 여기 이랑이라고 하는 남자랑 헤어진 상황이야. 그래서 이랑이 그 숙향한테 편지를 받는 장면이야. 이때 이랑은 태학에 있어서 낭자가 이제 그 숙향을 얘기하는 거야. 낭자의 소식을 몰랐더니 하루는 삽살이가 뭐냐면 삽살개. 가는 날 이 애가 혼자 있는데 삽살개가 헥헥헥 하고 와가지고 와서 봤어. 근데 반갑고 놀라 데려다가 어루만졌어요. 왜냐? 이거 숙향이가 키우던 개거든. 그래가지고 너 어떻게 왔어? 뭐 이러면서 그 개가 뭐를 물고 있어. 자, 항봉서 편지를 통하니 이른 곧 남자의 필적이었다. 그러니까 숙향 글씨체였다 이 얘기야. 숙향 글씨체여서 보니까 숙향의 팔자 매우 험하여 나이 5에 부모를 잃고 떠돌다가 천정영봉으로 이랑을 만났으나 원한금이 완전치 못하여 이별이 웬 말인가 이렇게 써있었어. 뭔 말이야? 나 너랑 헤어진 게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편지를 삽살개한테
맡겨가지고 보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슬픈 내용이 나오는 게 있다.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는 무슨 소설? 애정소설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웅하고 군담소설. 말했지 내가? 같이 간다고? 영웅 군담은 보통 같이 간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전쟁을 어디로?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영웅의 활약상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유충열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영웅소설입니다. 유충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냐면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내용이야. 근데 얘도 봐.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내려온 누구? 유충열이야. 이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지호야, 아까 천상계에서 벌을 받아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라고 했어. 무슨 구조라고 한다고? 떨어진다.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떨어진다. 방금 얘기했다. 뭐라고요? 적강구조. 정신 차려. 적강구조.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유충열전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실 기회가 한 번에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읽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너네가 모의고사를 이제 이번 주에도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저번 주에도 보면서 좀 느꼈겠지만 고전소설이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읽기가 일단 어려워. 일단 말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봐봐. 이놈 정한담아, 우리 천자 해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라고 했어. 모의고사에서 친절하게 줄거리에서 등장인물을 얘기해주면 좋지만 얘기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등장인물을 체크를 하십시오. 봐봐요. 사람 이름에 체크를 한 얘기야. 근데 이놈 정한담아라고 해서 맥락을 보라고. 얘를 호통치고 있잖아. 그러면 이놈 정한담? 부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자, 이놈 정한담아. 천자 해치지 말고 나의 칼을 받아라. 그리고 고전소설은 언어를 많이 알아두는 거. 어휘를 많이 알아두는 게 뭐냐? 결국에 읽는 방법이야. 천자는 꼭 알아놔. 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 왕이야. 천자는 항상 왕입니다. 그래서 얘는 임금이란 뜻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 임금 해치지 말고 빨리 나와서 나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봐봐. 하는 소리에 나는 짐승 떨어지고 강신 하백도 넋을 잃어버릴 지경이거든. 정한담의 홍백과 간담인들 성할 소냐? 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엄청 기계와 뭔가 보이는 위험이 컸다. 기계하고 위험이 굉장히 컸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수의 호통 소리에 한담의 두 눈이 캄캄하고 두 귀가 멍멍해졌다. 얘가 겁을 먹었다는 얘기겠지. 봐봐. 그러면 사람이 나왔어. 원수. 이런 애들 있다. 너는 나의 철천지 원수야. 이 원수 아니야. 고전소설에서는 원수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잘 없어요. 얘는 수장이란 얘기야. 수장. 군대의 수장. 그래서 적인 의미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따지면 요즘으로 쳤을 때 장교 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장수야, 장수. 그래서 이 장수가 누구냐면 유충열이야. 제목에 나와 있죠? 유충열. 그래서 원수의 호통소리에 한담이 겁을 먹었다라는 내용이고요. 말을 돌려타고 도망가려다가 형산마가 거꾸러지면서 한담도 백수장에 떨어졌다라고 했어. 그래서 정한담이 지금 위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빌런이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한담이 임금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거를 막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영웅 군담 소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몽자료 소설. 네, 몽자료 소설.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밖에 나왔다 갔다 하는 거야, 고딩인데. 자, 몽자료 소설이 있습니다. 자, 몽자료 소설이 뭐냐면 아까 몽자를 썼었죠, 그렇죠? 그래서 황몽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몽자료 소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 나오는데, 자, 주인공이 꿈속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한 뒤에 꿈에서 깨어나서 뭐를 얻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구성을 우리가 몽자료 소설이라서 제목에 무조건 뭐가 붙어? 몽이 붙어. 근데 구운몽, 옥루몽, 옥년몽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이거야. 저번 주에도 했지? 나왔어. 자, 구운몽 내용이 어떻냐 봐요. 성진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 꿈속에서 뭘로 태어나? 양소유로 태어나? 얘도 원래 천상의 사람이었다가 벌을 받아가지고 어떤 벌을 받아? 얘가 원래 불자야.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불교에 대해서 불도에 대해서 뭐 했어? 타락했어. 그래서 이런 생각했잖아. 내가 굳이 불교의 도리를 따라야 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무기영화 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불경할 생각을 했다가 타락을 해서 벌을 받는 거지. 그래서 꿈속에서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서 꿈에서 다 해봤어.
인간 세계의 부귀영화 누렸어. 뭐 다 해봤어. 그런 거를 누리고 깨어난 이후에 근데 그거를 다 해봤을 때 얘가 행복했어?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인생 무상, 인생이란 덧없는 것이구나. 불도에 따르는 것이 진정한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운몽 보시면 얘가 꿈을 꾸고 깨는 부분이 나와. 마지막에 보면 중간에 봐봐.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이 아니니 했어. 원래 꿈에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으로 나왔는데 여기 꿈을 깨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얘기야. 그지? 꿈을 깨는 장면이야. 그래서 보면 출장 입상하여 공명 신퇴하고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꿈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꿈에서 깨는 거 아까 뭐라고 했죠? 그치, 강몽이라고 했습니다. 하룻밤 꿈이더라, 강몽 이런 표현을 썼죠. 그래서 강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몽자료 소설이 있다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4번 가정소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보통 여자가 주인공이라고 했던 그 소설이에요. 그래서 가족 사이의 갈등 관계에 처첩 간의 갈등, 계모의 학대 등 가정 내에 있을 수 있는 불화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가정소설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사시남정기예요. 볼게요. 여기서 한림박사 유연수, 이게 남자야. 남편이 보통 약간 바보로 나와. 눈치가 없어. 이 유연수는 첩교씨 세모, 그 다음에 모함에 소소한 현숙한 본처 사씨를 내쫓고 자신도 유배된다. 이런 얘기야. 봐봐. 어떤 상황이 있냐면 봐봐. 유연수랑 원래 본처인 누가 있어? 사씨가 있어. 그래서 사씨랑 유연수랑 원래 결혼한 사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사씨가 솔직히 사씨 잘못은 아니야. 애를 못 낳아. 애를 못 낳는 거야. 후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를 못 낳아서 어떻게 한 거야? 첩교씨를 들였어. 그래서 첩이랑 유연수 사이에 애가 하나 생겼어. 아들내미 하나 생겼어. 근데 문제가 있어. 그렇게 이 첩을 들인 다음에 이 사이에 애가 생겼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유연수하고 본처 사씨 사이에 애가 진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얘 입장에서 첩교씨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여기에 첩으로 들어왔는데 본처가 애를 낳네? 그럼 나는? 내 애는? 이렇게 된 거야. 자기가 당연히 얘한테 비해서 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씨가 임신했다 그랬지? 애가 있잖아. 그 애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산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그 계략을 깨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결말은 그 교씨가 했던 여러 가지 나쁜 간악한 음모들이 드러나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와 백년 해로한다는 내용이야. 한번 볼게. 자, 한두 달이 지나면서 사부인, 사씨야. 그 사씨의 본처의 태기, 임신기가 확실하게 나타났다. 온 집안의 사람들은 기뻐했다. 왜? 본처가 애를 낳는다라고 하니까. 근데 봐봐. 교씨만은 혼자 어떻게 했겠어? 엄청 분해했겠지. 바로 그냥 문제 풀게. 이 한자성어 들어갈 거? 앙앙불락이 되겠습니다. 불락,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얘 혼자만 가시방석이지? 왜냐? 나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기 입지가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보면 남매, 이게 밑에 있는 신하 같은 사람이 하인 같은 사람이랑 음모를 꾸미는 거야. 그래서 마침내 낙태하게 만드는 약을 사서 부인이 복용하는 약속에 몰래 섞어 놓았다. 그러니까 애를 유산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쁜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뭐 그게 잘 안 되니까 교씨가 다시 이심낭, 그 밑에 있는 하인을 불러서 의논하였다. 심낭은 전에 이미 교씨로부터 많은 금은을 받은 터였다. 그러니까 뇌물 주고 다른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그런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가정소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풍자소설이 있습니다. 풍자소설은 좀 재밌는 편이고요. 힌트를 드릴게요. 풍자는 누군가 혹은 사회의 문화적 상황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인물들의 무능과 미선을 비판하고 풍자하여 당대 현실의 모순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호질, 양반전, 허생전. 힌트 드립니다. 이 풍자소설을 잘 쓴 대가가 있어요. 박지원입니다. 자, 이름을 기억해두세요.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거예요. 이 세 작품 다. 박지원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이 쓴 거 보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내용 볼게요. 호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호질, 제목이 어려워서 애들이 몰라. 호질, 호랑이가 꾸짖는 얘기. 호랑이의 꾸짖음이란 뜻이야. 그러면 호랑이가 꾸짖는데 뭘 꾸짖느냐? 사실 인간의 행동에 빗대어서 표현한 건데요. 나쁜 인간을 오히려 호랑이가 혼내주는 내용이 나와. 그래서 봐봐. 호랑이는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탐관오리야. 그래서 탐관오리를 인간 대신에
범이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허위의식을 지닌 인간, 유학자인 북극 선생이랑 수절 과부인 동리자를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참고로 원래 호랑이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화라든지 아니면 소설 속에서 보통 긍정적인 인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래서 호랑이가 얘기해. 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듣건데 유는 유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함부로 나에게 덮어 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첨을 하니 누가 고지 듣겠느냐 이러면서 호랑이가 인간을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 평소에 네가 좋은 대로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봐달라고 하니까 혼을 내는 거야. 봐. 근데 여기서 뭔 말인가 싶어요. 유는 유라더니 뭔 소리냐면 뒤에 한자가 나왔잖아. 얘는 선비 유자야. 아까 북곽 선생이 선비라고 했잖아. 탐관오리야. 그래서 너가 선비라고 했는데 그 선비 유자가 알고 보니까 이 유자인 것 같다. 야, 아첨유가 있어요. 얘는 아첨하다 할 때 유야.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야, 이제 보니까 너 말에 들어가는 선비 유자가 사실은 아첨 유자였구나. 너 맨날 아첨만 하네? 이 얘기지. 그래서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뭘 한 거야? 말장난 한 거야. 언어 유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부분. 면전에서 아첨을 한다. 한자성어 외운 거. 얼굴에는 스마일인데 안에는 칼을 품고 있다. 면종, 복배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런 애들을 언급할 수 있다. 면종, 복배 하고 있어요. 표리, 부동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가 호랑이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호랑이는 죄송합니다. 이러는 상황이었어. 근데 사실 그게 환상이거든. 호랑이가 약간 도수를 부린 거야. 그래서 얘가 깼어. 근데 봐봐. 북곽 선생이 숨을 죽이고 명령을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아무 명령이 없기에 황궁에서 절하고 조아리다가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니 날이 밝아오는데 범은 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엎드려 있는데 호랑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했냐 봐봐. 중간에 지나가던 농부가 아유 선비님 왜 이러세요? 막 이러고 봤어. 해서 얘가 약간 민망할 거 아니야. 자기의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농부가 선생님은 어찌하여 이른 아침부터 들판에서 무슨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해서 북극 선생이 성현의 말씀에 의하면 자 하늘이 높다 하면 머리를 안이 굽힐 수 없고 땅이 두렵다 해도 조심스럽게 딛지 않을 수 없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 뭔 얘기냐면 자 옛날 말에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면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얘는 기도한 거야 아니면은 쭈그린 거야? 쭈그린 거야. 그렇지? 호랑이가 무서워서 쭈그린 건데 그거를 잘 포장해가지고 얘기한 거지. 이거 뭐야? 탐관오리의 모습이야.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는 거. 한자성어 중에 뭐라고 하지? 허장성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장성세의 모습을 통해서 아 얘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허위적인 의식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그런 이기적인 탐관오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호랑이에 풍자하는 그런 내용. 풍자 소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갈게요. 6번. 6번 유화 소설이 있습니다. 자 보면 동물이나 식물 등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화 소설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의인화. 얘는 정말 동화 같은 느낌이에요. 어렵지 않거든요. 자 볼게요. 전체 줄거리. 다람쥐가 나빠요. 여기서는. 다람쥐는 서대주. 서대주가 뭔지 잘 몰라. 서대주가 쥐야. 자, 쥐가 착한 애야. 얘는 아량이 있어. 근데 아량 넓게 다람쥐한테 아량을 베꼈는데 다람쥐는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배신해가지고 제 벌해주세요 호랑이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와.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그를 모함해서 송사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호랑이가 그걸 알고 이 다람쥐를 벌 주려고 해. 근데 그 다람쥐 벌 주지 말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서대주가 오히려 빌어. 봐봐. 이게 서대주가 얘기하는 거야. 엎드려 바라오건대 산군은 봐봐. 산군이라는 건 산의 군사. 그러니까 산의 장군. 누구겠어? 산의 주인. 호랑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호랑이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도 호랑이가 왕이야. 자, 호랑이님께서는 위험을 거두시고 다람쥐로 하여금 세잔 한 명을 살려주시고 은택을 내리는 덕을 끼치사 일찍 풀어주시며 호천지택을 지하에 간들 어찌 일일까? 살피고 살피심을 바라옵고 바라나이다. 어떻게 했어? 다람쥐한테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지. 봐봐. 다람쥐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중간에 이 서대주의 선함을 보시고 호랑이께서 자 선한 말에 쫓아서 다람쥐를 풀어주니 돌아가 서대주의 착한 마음을 본받으라 해서 이 다람쥐를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다람쥐가 결국에 풀려난다라 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동물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화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판소리계 소설이 있습니다. 판소리를 너무 유명해지면 그거를 소설화시킨 게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했어. 그래서 다양한 근한 선어를 바탕으로 해서 구전된 이야기가 판소리 사설을 거쳐서 소설로 창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까? 자, 흥보전이야. 봐봐. 난 이것만 볼 거야. 흥보전 중에서 판소리계 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 흥보가 박씨를 죽게 될 거잖아. 왜? 제비를 도와줘서. 그래서 그 제비를 도와주는 터로 가게 되는 이유가 중이, 어떠한 중이 알려줘서 그래요. 스님이. 봐봐.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 저 중에 거동보소, 그러니까 저 스님이 하는 행동보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건 누구의 말이야? 서술자가 얘기하는 거야. 서술자가 갑자기 이야기하면서 저 중 좀 봐라. 여기에 집중해라. 라는 얘기지. 그러면 서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고? 개입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야. 봐봐. 판소리에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쭉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중간에 소승 문안 동량이요 이댁은 어이하여 우나이까. 봐봐. 스님이 아이고 관세음보살 하고 와가지고 흥분의 집에 와서 너 왜 우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왔네. 흥부가 조실부모 일찍하고 다만 형세 비곤하야. 자, 선령제사 전걸하고 그로 서러 우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도 잃고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 서러워서 웁니다. 스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스님이 자, 저 중에 거동보소 집중하라는 얘기야. 자, 공손히 여투되 적선지가의 필류 여경이요. 이거 불교 용어야. 적약지가의 필류 여학이라. 마음만 옳게 먹고 불의짓을 아니하면 장래에 때를 볼 것이니 소승뒤를 따르소서. 그러니까 불교 얘기해주면서 야, 모든 게 다 돌아가는 법이야. 나 따라와봐. 도와줄게 해서 집터 하나 잡아주리오리다. 여기에서 이제 박씨를 얻을 수 있는 제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장면이 나와. 그래서 중간에 서술자의 개입도 언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판소리계 소설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고전소설의 개념어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언급 안 한 건데 사실 내용이 좀 겹쳐요. 한번 볼게요. 전의 형식과 가전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볼게요. 얘들아. 앞에 있는 전이랑 또 달라요. 보세요. 앞에서 전기성 했을 때 물론 기함을 전하다 해서 전기성이었죠. 여기도 그 전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전은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인전 할 때 전 생각하시면 돼요. 위인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이 사람이 생애가 나오지. 일생. 태어날 땐 이랬고 여기서 태어났고 이런 업적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인물의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전의 형식이라고 하고 그 전의 형식 중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우화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우화가 뭐야?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우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특히 가전체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한 적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단 전의 형식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어떤 스타일이냐? 처음에 어떤 인물인지 얘기해주고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주고 이거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꼭 넣는다. 봐봐. 3개의 구성이 되어 있어. 봐. 인물 소개, 얘가 이런 사람이에요. 얘가 이렇게 살았어요. 행적.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래요. 라고 하는 인물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체는 어떤 사물을 모아하는 거라고? 의인화. 우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계라고 하는 건 가계도로 얘기하는 거야. 가문 얘기야. 그 가문 얘기야. 생애, 개인적인 성품, 공가를 기록한 전기 형식이 그를 가전체라고 하는데 뭔 얘기인지 그냥 바로 볼게. 얘는 가전체이자 전의 양식을 쓰고 있는 국순전이라고 한 것이 나왔어요. 했거든요. 봐요. 국순전에서 주제 먼저 보자. 음주로 인한 타락과 패망을 풍자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술의 의인화야. 술을 나쁘게 표현하는 거야. 사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 대한 풍자를 하고 싶은 건데 그 국순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국순을 나라에 들였더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더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내용 보자. 자, 국순의 자는 자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순의 다른 이름은 자후라고 하는 것이었다. 봐봐. 국순에 대한 소개 먼저 하지. 선생님 보세요. 국순에 대한 소개 1번이야. 인물 소개를 하는 거야. 1번. 그래서 인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가 어떤 애였어? 이제 막 궁에 등용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만 하면 뭐해? 취해가지고 인사불성 되잖아. 그래서 국정을 어지럽힌다. 그런 내용이었어. 그래서 보면 국순. 순은 입에 자갈을 물린 듯 말을 하지 못하므로 예법의 선비들은 그를 미워함이 원수 같았으나 위에서 매양 그를 보호하였다. 무슨 얘기야? 선비들은 이 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몇몇 총명한 신하들은 싫어했는데 위에서 왕은 그 수를 너무 좋아해서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2번
행적이야, 행적. 그래서 나라를 혼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행적이죠, 지금. 그래서 이 국순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 사신은 이렇게 말한, 사신이 지야, 자기, 작가가 나는 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 3번 인물평이 나옵니다. 보면 자 국시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로가 있었고 청백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울창주 주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하면서 하고 싶은 말 마지막에 있어. 자 왕실이 어지러워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산도의 말이 좋게 믿을 것이 또다. 무슨 얘기냐면 이 술이 나라를 망쳐놓았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 평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걸 무슨 형식? 전기 형식, 전의 형식 혹은 가전체의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돼요? 돼요? 이런 애들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발표한다. 중요해요. 자, 장면의 극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장면의 극대화라는 표현을 봐. 말 그대로 장면을 엄청 크게, 길게 느려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장면의 극대화를 왜 쓰냐 생각을 좀 해보세요. 판소리는 원래 아까 어디에서 한다고 했지? 시장에서 한다고 했어. 시장 바닥에서 한다고 했어. 그러면 관객들의 반응이 좋으면 어떤 특정 장면을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해. 그러면 호객을 위해서라도, 호객이 뭐야? 손님 끌어모으는 걸 호객이라고 하지. 호객을 위해서라도 아이고 근데 여기 좀만 더 들어봐 이러면서 막 얘기를 엄청 부풀린단 말이야. 그런 걸 많이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해. 자기들이 좋아하는 장면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극대화하는 거야. 봐봐. 열과 대구를 통해서 이거를 좀 어려운 고등부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부분을 엄청 길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확장적 문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 정신 차려. 확장적 문체를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장적인 문체를 활용해서 생동감과 현실감을 줍니다. 그래서 흥미와 감동을 위해서 관객이 관심을 보이는 대목을 집중적으로 확장하고 부연 설명하는 거야. 내용을 덧붙여서 더 길게 얘기하는 거야. 봐요. 흥부전이야. 흥부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면은 뭘까? 흥부가 금은보화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장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놀부가 가지고 있는 나쁜 모습을 크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거 좋아하겠지. 그런 걸 길게 얘기하는 거야. 봐. 놀부 심사를 볼짝 쉬면 조상난데 춤추기. 그러니까 남 장례식에서 춤추기. 불 부는데 부채질하기. 해산난데 개작 잡기. 장애자면 엉매흥정하기.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잖아. 다 나쁜 짓이야. 나쁜 짓. 심술궂은 놀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막 쭉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놀부가 이런 행동을 했다. 전부 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나쁜 놈이다. 라는 거를 과장해서 보여준 거죠. 놀부의 모습에 대해서. 이해돼요? 이런 과장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이놈의 심술은 이러하되 집은 부자라 호의호식하는구나. 아이고 좋겠다 너는 부자라서 이거지. 약간 반어적인 표현이야. 이것도 모를까? 서술자의 개입 아니야? 아이고 이놈은 이렇게 인성이 나쁜데 돈은 많아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 말의 의도는 뭐예요? 서술자가 비아냥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애들도 이따 장면의 극대화 크게 표현했죠? 한 줄이면 될 거. 사실 놀부는 심술 굳었다 하면 될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사람들 보라고. 이해돼? 그래서 이런 장면의 극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골개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골개미가 어떤 거냐? 이거 가끔 제가 언급한 적 있어요. 자 알아두세요. 우리 우스꽝스러워. 웃음 뒤에 풍자, 비판이 있는 걸 풍자라고 하죠. 반대로 우스꽝스러운 웃음 뒤에 슬픔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지? 해악이라고 한다고 했지. 자, 풍자하고 해악을 모두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골개미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골개미라고 해요. 알아놔야 돼요. 자, 이 풍자 해악은 골개미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풍자와 해악을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할 때 나오는 아름다운 미학, 교훈을 골개미라고 해요. 그래서 골개미가 있다는 표현을 고등부에서는 쓸 수 있다. 자, 봐요. 저번에 우리 구성할 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걸 했어요. 그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묶여있는 걸 옴니버스식이라고 했어.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봉산 탈춤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지. 여기 탈춤이잖아. 어떤 내용이 나와? 어리석은 선비 3명이 나오고 그걸 비판하는 말뚝이가 나오지. 그런 장면에서 봐. 자, 말뚝이가 이렇게 얘기해. 자,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면 한 바퀴 돌면서 얘 이마만큼 봐. 털을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한으로 낸 새처. 숙소란 뜻이야.
숙소를 잡아놨습니다. 했어. 이게 뭔 상황이냐면 봐봐. 선비가 야, 너 나오는데 마땅한 숙소도 준비 안 해놨니? 어이구 이러고 해놨어. 근데 얘가 변명을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런 걸 준비해놨어. 이런 세처나 숙소를 준비해놨는데 어떤 내용이냐? 깃털이 있고요. 하늘로 문이 있어요. 인간의 집이면 옆에 문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뭘 얘기한 거냐? 마국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집을 위해서 내가 마국간을 준비해놨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처음에 말뚝이가 뭐 한 거야? 조롱한 거야. 왜? 탐관오리니까. 허위허식을 가지고 있는 양반에 대해서 복잡하기 위해서. 근데 얘네들이 눈치는 있잖아. 그래서 그 선비가 아이고 이놈 뭐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조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지. 혹은 호통하죠. 호통씩 쳐가지고 근데 말뚝이가 또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아니야. 아 이 양반 어찌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변명하는 거야. 아니야 네가 잘못 들은 거야. 나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면서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를 하면서 양반을 위한다 라고 했어. 그거를 또 이제 양반이 듣고 아 그래? 하고 넘기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또 은근슬쩍 비판해요.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르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가 축축 축여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담배를 준비했는데 어디에다 담궜어? 돼지 똥물에 담궈놨어? 하니까 얘가 또 야 아이고 이놈 뭐야? 호통치고 거기에 대해서 변명.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가 축여놨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명이죠. 그걸 또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는 거죠. 양반의 수용. 을 통해서 화해를 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반의 수용을 통해서 화해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양반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풍자하는 거야. 이런 걸 다른 말로 골개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이거는 아까 적강구조랑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상계하고 초월적인 존재, 한마디로 하늘에 사는 사람이란 얘기야. 천상계는 지상계, 인간계와 대비되면서 어디가 사는? 신들이 사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는 천상계의 존재들로 옥황상제, 신선, 용왕, 선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운영전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볼게요. 우리는 원래 천상의 선인인데 한마디로 천상의 사람인데 옥황상제를 모셨는데 내가 실수를 했다. 그래서 과실을 약간 아담과 이브 같네요. 과실을 따오라고 했는데 자 반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그래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서 복숭아 많이 먹어서 털렸다는 얘기야. 옥황상제한테. 그래서 진세에 적하돼요. 진세가 인간 세계야. 인간 세계에 적강 때려갔다고. 적강 구조. 그래서 인간의 괴로움에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자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내려왔다가 내 실수를 다시 용서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다. 적강 구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천상계와 초월적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되나요? 고전소설이 끝났어요. 근데 의문을 해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안 하면 다음 주에 힘들어지거든요. 조금 할게요. 조금 할게요. 보정 뭐지? 조금 할게. 이거는 복습이니까 너희들이 안다는 전제하에 내가 많이 안 할게. 얘들아? 자, 봐봐. 아까 내가 좀 프린트 했지? 그거 봐봐. 맞다. 할까 말까? 글적. 10분 안에 끝낼 수 있어. 뭐지? 너는 왜 글적이야? 할까 말까? 애매한데. 이거 다음 주에 안 하면 힘들어지는데. 10분이면 끝나. 대답만 잘하면. 자, 보자. 자, 서준아, 얼른 대답보자. 일단은 두 번째 쪽에 있는 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의문의 개념부터 볼게. 이거 중3 때 했던 거야. 나 지금 복습하는 거야. 근데 모를까봐. 다음 주에 할게 문법이에요. 근데 문법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의문의 변동이야. 그걸 알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의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문이 뭐냐? 의문이 뭐지? 말의 뭐를 구별해주는 뭐의 가장 작은 단위?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어디의 가장 작은 단위? 그렇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었어요.
이런 두 단어가 있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는 어디 있을까요? 감하고 밤이 있었을 때 어디가 의문일까? 기억이랑. 그치? 정확히는 초성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오는 친구가 초성이야. 왜요? 의미가 달라졌어. 소리도 달라졌어. 얘 때문에. 그치? 감. 소리가 달라지면서 얘가 뜻을 구별해주지. 감은 과일인데 얘는 밤은 따지면 우리 이 밤이잖아. 다른 거잖아, 종류가. 그치?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의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문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 글자에서 잘 분리되어서 떨어질 수 있는 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고요. 글자에서 잘 분리가 되지 않는 뭐가 있냐면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어. 글자랑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친구.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이름이 있지. 의문이 왜 의문이냐? 음소하고 운수를 합쳐가지고 의문이라고 했어. 그러면 분절 의문이 음소야.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야, 얘들아. 음소나 분절 의문이나. 그 다음에 비분절 의문은 뭐라고 해? 운소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절 의문은 겉으로 딱 나누어 떨어질 수 있는, 분리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소리가 날 때 방해를 받는 친구가 있고 안 받는 친구가 있어. 방해를 받는 친구 뭐라고 하지? 방해를 받는 친구를 자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소리 날 때 방해를 받지 않는 친구 모음이라고 해요. 왜요? 예시 들어봐요. 자,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발음할 때 각, 난, 닷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발음할 때 멈추죠. 방해를 딱 받죠. 멈춘다는 얘기야. 방해를 받는 얘기야. 그 다음에 모음, 아야, 어여 발음해봐. 아야, 어여 멈추지 않는다. 방해 안 받습니다. 이런 친구들. 그리고 봐봐. 단독으로 소리 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도 언급할 수 있어. 자, 자음 발음해봐 얘들아. 못한다고 했지? 가나다나 할 수 있어. 모음을 붙여서 발음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자체로는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어. 그쵸? 발음이 다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혼자 안 되지만 얘는 돼요. 아야, 어여 되잖아.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애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분절 의문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비분절 의문은 소리의 길이, 장단이라고 해요. 혹은 억양에 따라서 이런 거지. 얘들아,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 야, 너 밥 먹었어? 나 밥 먹었어. 다르지? 똑같은 밥 먹었어인데 억양에 따라서 너 밥 먹었어? 하면 의문형이야. 근데 밥 먹었어? 이런 평소형이야. 그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뉘는 거 혹은 길이에 따라 나뉘는 걸 비분절 의문이라고 해요. 봐요. 눈이 있고 이 땡땡은 길게 발음하는 얘기죠. 눈이 있어요. 어떤 의미 차이였지? 짧은 눈은 어떤 눈? 사람 눈이야? 내리는 눈이야? 사람 눈이 아이즈 했을 때 짧게. 근데 뒤에 있는 눈은 하늘에 있는 눈이 녹지 않아 오래 간다. 얘가 스노우의 의미였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합쳐서 우리가 의문이라고 해. 그치? 쉽게 얘기해서 자음 모음이야. 근데 우리가 배울 건 얘야. 자음 모음이 바뀌어. 언제 바뀌어? 발음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음을 쉽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바뀔 때가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발음에서 그런 거예요. 발음에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양상이 총 몇 개? 4개. 4개가 있어. 이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봐봐.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뀐다. 뭐라고 할까? 바뀐다. 교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의문이 둘 이상의 음절이나 형태수가 만날 때 음절이나 음눈이 뭐하는 거야? 탈락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 그대로가 뭐라고? 탈락이 있죠. 자, 교체, 탈락. 그 다음에 일정 환경에서 두 의문 사이에 새로운 의문이 추가가 됐어. 뭐라고 해? 첨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의문이랑 다른 의문이랑 만나서 하나가 됐어. 줄어들었어. 그래서 하나로 합쳐지는 거. 축약이라고 하죠. 그쵸? 줄어드는 거, 축약. 그래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런 친구들은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문 변동의 종류가 4가지 있다. 그래서 의문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좀 더 보면 이 의문 변동의 종류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거랑 의문의 개수 변화랑 연관이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는데 교체는 따지면 이렇게 생긴 거야. A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다? 근데 이게 B로 바뀌었어. 의문의 수 변화 있어 없어 지호야? 없죠? 없지. 왜? 그냥 변화만 한 거니까. 는.
부등호 는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탈락. A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거 공표시라 그래요. 빌 공짜, 비어있다 공짜야. 그래서 봐봐. 공표시 해가지고 그러면 탈락인 경우에 의문의 개수가 얘들아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지. 탈락이니까 A가 사라지는 거야. 마이너스. 그죠? 그 다음에 첨가는 A라는 의문이 있었어. A라는 의문만 있었는데 뒤에 다른 의문이 생겼어. A 플러스 B가 된 거야. 이거는 뭐가 될까? 줄어들었어? 늘어났어? 늘어나죠. 플러스. 그 다음에 축약은 A랑 B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다가 그게 걔네들이 합쳐져가지고 새로운 다른 의문 C가 됐어. A,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거야. 줄어들었지? 뭐야? 축약이야. 마이너스. 이해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의문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주에 하겠다. 그래서 자음이랑 모음이 앞에서 봤던 의문인데 이런 체계표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의문 변동을 완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라고 넣어둔 거고요. 다음 주에 의문 변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할게요.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 해서 뭐가 끝났냐면 문학은 다 했어. 국어 개념 완성해서 이제 문학은 끝난 거야. 그 다음은 뭘까? 문법만 남았다. 문법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지금 뒤에 가야 되는 친구들은 가시고 그 다음에 숙제 안 한 사람 앞에 내가 확인을 못해서 다. 자, 남자애들 중에 숙제 안 한 사람 있어? 다 했어? 진짜? 과정지 빼고. 넌 다음 주까지 해봐, 그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통과 못한 사람만 이따가 시험 다시 보고 가시고 지금은 일단 외운 거 정리합시다. 야, 서준아, 조심해. 그래, 죄송할 만하다. 야, 나 뒤에 영상 어떡하냐. 사고 영상이다, 사고.